오늘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 알림이 하나 뜹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사무실에 쫙 퍼집니다.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전쟁이 나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략의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저는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늘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통, 통신, 돈, 식량, 병역,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까지 국가라는 시스템이 전시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실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핵무기나 대량 살상, 화학무기 사용은 배제한 재래식 전면전 상황을 가정합니다. 핵이 사용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그 어떤 대비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딱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갑자기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결국 북한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곧이어 방어 준비 태세와 경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발령되고 전국의 군 장병들은 즉각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데프콘과 진돗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를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프콘입니다. 데프콘은 전국 단위로 발령되는 단계별 방어 준비 태세를 의미합니다. 총 5단계로 나뉘고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에 임박한 심각한 상황을 뜻합니다. 5단계가 평상시라면 1단계는 사실상 전쟁 발발 직전 혹은 발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4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돗개는 조금 다릅니다. 진돗개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이 아니라 특정 발령 지역에만 한정해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데프콘이 나라 전체의 긴장도를 나타낸다면 진돗개는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경계 태세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면전이 선포된 직후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를 떠올립니다. 바로 도망, 즉 대피입니다. 여기에 도윤 씨가 있습니다. 도윤 씨는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차키를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최대한 전쟁 지역에서 먼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순간 이미 도로는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의 차량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선포되면 도로 사용의 우선권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부대로 넘어갑니다.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군의 특성상 주요 도로 상당수가 통제되거나 군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몰고 자유롭게 피난을 떠난다는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버스나 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에는 항구와 공항 역시 군수 물자와 병력 수송을 위해 우선 투입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평상시라면 배나 비행기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겠지만 전시에는 이 경로들 역시 민간인에게 개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면전 상황에서 국외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아무 대책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피 계획을 실행합니다. 접경 지역이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소개령이 내려지고 지정된 대피소나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안내가 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이동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적인 이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이동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결국 병력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개인의 자유는 그 다음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평소에 거주 지역의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고 비상 배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라고 말이죠. 물, 비상식량, 손전등, 라디오, 상비약, 그리고 신분증 사본 정도만 챙겨두어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노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나면 국가의 모든 자원이 전쟁 수행을 위해 재편성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법이 바로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전시에는 무기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식품, 에너지, 의약품, 자동차, 선박, 방송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국가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정부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각자의 사업을 하던 민간 기업들이 전시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수 물자를 생산하거나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역할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 자동으로 동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공장이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되면 그 공장의 직원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되 생산하는 물품과 노동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 중에서 특정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혹은 전문 연구 인력은 비상대비 인력 자원으로 분류되어 전시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용접, 전기, 통신,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인력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은 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은 씨는 평소 전기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 두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자격증을 땄을 뿐이지만 전시에는 이 자격증 하나 때문에 전력 복구나 통신 인프라 유지 인력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개인이 가진 전문성이 전시에는 국가 운영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이 전시에도 필요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지중지 아끼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전시에는 그 차를 나라에 내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차량 동원령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나면 승합차나 SUV, 박스형 화물차 등 특정 종류의 차량은 마치 예비군처럼 소집 대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자동차가 다 징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관할 부대에서는 지역별로 200에서 300대 정도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의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우편함에서 이 서류를 처음 발견하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차를 절대로 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선택지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병역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동원을 거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원된 차량이 전시 상황에서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전쟁이 종료된 이후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상이 애초에 아끼던 자동차를 되돌려받는 것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승합차나 SUV, 박스형 차량이 우선 대상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병력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석이 많거나 적재 공간이 넓은 차량일수록 군의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형 승용차나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동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식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는 도윤 씨는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일단 먹을 것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마트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진열대는 이미 텅텅 비어 있습니다. 라면, 생수, 통조림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이미 다 쓸어간 뒤였던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재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물자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최대한 많은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재기가 오히려 물자 부족을 앞당기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여유 있게 사갔다면 문제가 없었을 물량이 소수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쓸어가면서 정말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는 전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식량관리법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근거해서 정부는 평상시부터 일정량의 비상식량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 비축분을 지역별, 가구별로 나누어 배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배급제라는 것이 평소처럼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식량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일정 기간 국민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비축해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는 전제하에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비축된 식량만으로 모든 국민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각 가정에서도 최소 사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을 평소에 준비해 두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재기와 배급제 사이에는 묘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는 점입니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배급 체계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국가는 이런 개별적인 행동이 오히려 전체 물자 공급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평소에 국가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실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과도한 사재기 행동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세은 씨는 이 와중에도 은행에 모아둔 돈이 전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꽤 촘촘하게 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전국 각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전산시설이 파괴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백업된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매일 영업이 끝난 후에는 은행원들이 직접 고객의 거래 정보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하고 종이로 된 거래 전표와 함께 따로 보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해둔 재산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통신망이나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 결제나 온라인 뱅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전쟁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후방 지역의 은행은 전쟁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출, 송금, 대출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은 현금이 아니라 자기 압수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최악의 경우 모든 예금 인출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국내외 송금 또한 전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유 자금을 한 곳에만 몰아두지 말고 현금, 예금, 그리고 약간의 비상금을 나누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통용되는 기본적인 재무관리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신경 쓰실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병역과 소집 문제입니다. 전쟁이 선포되면 군사교육을 받은 예비역들은 순차적으로 소집됩니다.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던 분들은 거주 지역 관할 부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집결하게 됩니다. 아직 입대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 그러니까 현역 입영 대상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들 역시 대부분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신체 검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 입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전시에는 이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협조해서 배와 항공편을 편성하고 해외 거주 국민들을 국내로 귀국시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신속하게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국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역을 기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할 경우 최대 7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시에도 병역 기피는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지지만 전시에는 그 처벌 수위가 한층 더 엄격해집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과 주민등록 체계는 상당히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를 완전히 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붙잡히게 되어 있는 구조라면 차라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대하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들도 예비군처럼 소집되어 전투에 투입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아무리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어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곧바로 총과 무기를 쥐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신 교도소에서는 평소부터 수감자들의 형량과 죄질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해서 전시에 우선적으로 석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석방 혹은 전시 가석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의 경우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시 상황에 한정된 임시 조치일 뿐 해당 수감자의 형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석방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교도소로 돌아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탈옥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조건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전쟁 지역에서 최대한 먼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 잠깐 숨을 고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와 교통, 산업과 노동, 차량, 식량, 금융, 그리고 병역과 수감자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전시에 얼마나 촘촘하게 움직이는지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과 조금 더 밀접한 부분들, 그러니까 통신, 의료,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입니다. 전쟁이 나면 통신망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통제됩니다. 하나는 군사 작전을 위한 통신 우선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정보나 적의 심리전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입니다. 실제로 전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부가 협력해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재난방송 체계를 가동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시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휴대전화 통신망의 경우
평소보다 훨씬 혼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려고 할 테니까요. 이럴 때는 음성통화보다 문자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더 잘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가족 간 비상 연락 계획을 미리 정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연락이 끊겼을 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거나 멀리 사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달받는 중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의료 체계입니다. 전시에는 민간 병원 상당수가 군 환자와 민간인 부상자를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라 주요 대형 병원들은 평소부터 전시 의료 대응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역시 비상 대비 인력 자원으로 분류되어 필요시 동원될 수 있습니다. 세은 씨의 이웃에 사는 도윤 씨의 어머니는 지병으로 정기적인 약을 복용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시 의료 체계에서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약품 공급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다만 물류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공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분량의 상비약을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전면전 상황이 되면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휴교 조치를 내리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이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는 우선적으로 휴교되고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비상 대응 매뉴얼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자와 제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6.25 전쟁 당시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물자 부족과 혼란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시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수록 국가 전체의 회복력도 함께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불신과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물자 부족이나 행정적 혼란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물자 배급이나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인력의 배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상담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시 대피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대피소로의 신속한 이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취약계층의 명단을 미리 확보해두고 우선적으로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식 대피소는 반려동물의 동반 입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평소에 이동식 케이지나 최소한의 사료, 물, 그리고 배변용품을 담은 별도의 비상 가방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자체의 존속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시에는 정부 주요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핵심 기능 유지 계획이라는 것이 가동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특정 지역에 고립되거나 위험에 처하더라도 국가의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대체 지휘 체계와 대피 시설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이런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국가 시스템이 전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상배낭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비상배낭의 구성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물과 비상식량입니다. 1인당 최소 사흘치의 생수와 장기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 건조식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응급의료용품입니다.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과 붕대, 개인이 복용하는 상비약을 여유 있게 챙겨 두어야 합니다. 셋째, 조명과 통신수단입니다.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는 정전 상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넷째, 신분 확인 서류입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증서 등의 사본을 방수 파일에 담아두면 유사시 신원 확인이나 행정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현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망이 마비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소액권 위주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 간 비상 연락 계획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족이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자녀는 학교나 회사에 있을 수 있고 통신망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만남의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나 지정된 대피소 등을 만남의 장소로 미리 약속해두면 설령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주 지역의 민방위 대피 시설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나 건물 지하에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근 대피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을 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평소에 위기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공포와 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단순히 남북한 두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즉각적으로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유엔 군사령부 체계 역시 함께 가동됩니다. 실제로 정전협정 체제 아래에서 유엔 군사령부는 여전히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유사시 다국적 지원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반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폭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은 급격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해외 자본이 위험 회피를 위해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른바 자본 유출 현상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해 두고 있고 필요시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급변동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수출입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항구와 공항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선 사용되면 일반 무역 물류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 산업의 생산과 물류가 지연되면 이는 곧바로 국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민과 인도적 지원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국내 실향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국외로의 난민 유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협력 체계 역시 논의되어 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개입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입니다. 때로는 지원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대비 태세와 회복력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정부가 실제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나면 그냥 곧바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좀 더 세분화된 단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 줄여서 NSC가 소집됩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 관계자들이 모여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대북권 격상 여부와 군사 대응 수위가 결정되고 필요시 국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만약 상황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된다면 헌법 제7, 17조에 근거해서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종류가 있는데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고 비상계엄은 사법과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을 군이 직접 관장하게 되는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군사재판이 일반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이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의 민주적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조치들에 대한 사후 검증과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언론 통제입니다. 전 시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 작전 상황이나 병력 배치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보도가 제한되고 정부가 지정한 공식 발표 채널을 통해서만 관련 소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적에게 아군의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 언론 통제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적 논의가 뒤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총과 탱크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력망, 금융망, 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역시 전쟁의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전면전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정보원과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방어 체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은행 전산망이나 발전소 제어 시스템 같은 곳이 해킹 공격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재래식 무기 공격 못지않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와 교통 통제, 산업 동원령, 차량 징발, 식량 배급, 금융 시스템, 병역과 수감자 문제, 통신과 의료, 그리고 계엄령과 언론 통제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니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새삼 느껴지네요. 이제부터는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 인프라, 그러니까 전기와 수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 공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발전소와 송전망은 적의 최우선 공격 목표 중 하나가 됩니다. 전력망이 마비되면 병원, 통신, 물류 등 사실상 모든 사회 기능이 함께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평소부터 주요 발전 시설에 대한 방호 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고 일부 발전 시설은 지하화되거나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의 정전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병원이나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비상발전기를 갖추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손전등이나 보조 배터리 같은 최소한의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 공급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수장이나 상수도관이 손상되면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급수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고 급수차를 통한 이동식 물 공급이나 비상급수 시설 운영 계획이 지역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상급수 체계 역시 실제 전면전 상황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최소 사나흘 분량의 생수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도윤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월급은 계속 나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회사가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산업이나 필수 공익사업, 통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전시에 오히려 더 바쁘게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 역시 국가 총동원령에 근거해서 정부와 기업 간의 별도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관광, 요식업, 소매업처럼 전시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은 사실상 영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이 규정이 평소처럼 원활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은 씨의 회사는 마침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시에는 의료물자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세은 씨의 회사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물류망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완제품을 필요한 곳까지 제때 운송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연결된 여러 시스템들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겪어본 나라입니다. 바로 6.25 전쟁 때 말이죠. 당시 정부는 전쟁 발발 직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급하게 피난 행렬을 이루었고 많은 시민들이 도보와 기차, 트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와 철도는 극심한 혼잡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 그리고 예비군 제도와 민방위 제도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포격으로 긴급 대피를 해야 했고 많은 주민들이 인천으로 임시 대피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국지적인 군사 도발이 실제 민간인의 삶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서해 5도 지역의 대피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주민 대피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대피 경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 비상식량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었던 사람, 가족과 미리 만날 장소를 정해 두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침착하게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도윤 씨와 세은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도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비를 해두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도윤 씨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생수 몇 병과 비상식량 몇 가지를 챙깁니다. 세은 씨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비상시 만날 장소를 함께 의논하자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모여서 실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들이니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과 재산 문제입니다. 집이나 건물이 전쟁으로 인해 파손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전쟁 면책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금 지급 요청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상황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해 두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별도로 전쟁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의 재산 피해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이 실제 피해 규모를 온전히 메워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와 국가유산 보호 문제입니다. 전시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주요 문화재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이전하거나 현장에서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도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들을 부산으로 긴급 이송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전시 보호 계획이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면전이 선포되면 각국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긴급 대피 계획을 가동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에게 즉각적인 출국을 권고하거나 전세기를 편성해서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에 오래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들의 경우 출국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한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다국어 재난 안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전쟁이 짧게 끝나는 경우와 길게 이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전의 경우 비축 자원과 기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몇 달 이상 장기화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축 식량과 의약품은 점차 고갈되고 해외로부터의 물자 지원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국가 생존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의 승패가 전투력 자체보다도 보급과 물류 그리고 국민들의 인내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눈을 조금 밖으로 돌려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실제로 경험한 나라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민 대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온 나라답게 거의 모든 건물에 방공호 개념의 대피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체계와 함께 시민들에게 경보 발령 시 짧은 시간 안에 대피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어릴 때부터 사이렌이 울리면 곧바로 가장 가까운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참고할 만합니다. 2022년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습 경보를 전국에 전달하는 체계를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을 대규모 대피시설로 전환해서 공습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유사시 대피시설로 얼마나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민방위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등 도심 곳곳의 지하 공간들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훈련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들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전쟁이 나면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버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선포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회 시스템 전체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통제와 동원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초기 며칠 동안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 이어지다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개인이 아무리 준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개인의 준비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다른 여러 재난 사례들을 보면 평소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둔 사람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전쟁이 나면 국가가 개인을 완전히 방치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식량 배급 체계, 금융 안전장치, 의료 대응 계획, 취약계층 지원 방안까지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대비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무런 대비 없이 방치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해를 짚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야 할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침착한 대비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수한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평소보다 훨씬 막중해집니다. 경찰의 경우 전시에는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계엄 업무 지원, 교통 통제, 그리고 필요시 군과의 합동작전 지원 임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평소 지구대나 파출소 단위로 운영되던 경찰 조직은 전시에 더욱 중앙 집중적인 지휘 체계로 전환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소방관과 응급구조대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습이나 폭격으로 인한 화재와 인명구조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평시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고 근무 강도 역시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비상 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주민 대피 안내, 구호 물자 배급, 피해 상황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소 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들도 전시에는 재난 대응 인력으로 전환되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과 청년층을 위한 조언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청년분들이라면 평소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을 그저 귀찮은 의무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실제 유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재난문자 확인 습관 정도만 평소에 익혀두어도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비상 배낭 준비와 가족 간 비상 연락 계획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자취방에 최소한의 비상 식량과 손전등 정도는 미리 구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가짜 정보, 즉 허위 정보의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는 정확한 정보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가짜 뉴스와 유언 비어입니다.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는 적국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의도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이 이미 함락되었다거나 특정 인물이 사망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이 통신망을 타고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휩쓸리면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이 가중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확인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강조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공영방송의 재난특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 등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반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곧바로 믿고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종교단체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과 마을회관, 주민센터 같은 지역 공동체 시설들은 임시 대피소나 물자 나눔의 거점 역할을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대피 체계와는 별도로 이런 자생적인 공동체 지원 네트워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평소 관계,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결국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핵심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데프콘과 진돗개입니다. 데프콘은 전국 단위의 5단계 방어 준비 태세이고 진돗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3단계 경계 태세라는 점 기억하시죠. 둘째, 교통과 이동입니다. 전시에는 도로와 항만,
공항의 우선권이 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피난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국가는 민방위 체계를 통한 단계적 소개령을 실행합니다. 셋째, 산업과 노동 동원입니다.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주요 산업시설과 관련 노동자들이 전시체제로 전환되고 특정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은 비상 대비 인력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량 동원령입니다. 승합차나 SUV 등 특정 차량은 무작위로 선정되어 징발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량 배급입니다.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는 비축 식량을 기반으로 한 배급제를 실시하며 각 가정에서도 최소 며칠분의 비상 식량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체계 덕분에 예금 자체가 사라질 위험은 낮지만 통신망 마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째, 병역과 수감자 문제입니다. 예비역과 현역 입영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소집되고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죄질에 따라 조건부 석방 대상과 후방 이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여덟째, 통신, 의료, 교육 체계입니다. 공영방송 중심의 재난방송 체계가 가동되고 주요 병원은 전시 의료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위험지역 학교는 휴교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아홉째, 사회적, 심리적 대비입니다. 정부는 물자 배급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체계까지 마련해 두고 있고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열째, 법적 절차와 계엄령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부터 시작해서 데프콘 격상, 그리고 필요시 경비계엄이나 비상계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언론 통제와 사이버 방어 체계도 함께 강화됩니다. 11째, 전력과 수도 같은 기반 시설입니다. 발전소와 정수장은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와 비상급수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째, 국제적 측면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유엔 군사령부 체계가 작동하고 동시에 금융시장과 환율, 수출입 물류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12가지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앞에서도 국가는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지만 그 체계가 완벽하게 개인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최소한의 개인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들어가서 비상배낭에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준비물이라고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생수의 경우 성인 1명 기준으로 하루 2리터 정도, 최소 사흘 치면 6리터 정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식량은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나 건빵, 에너지바 종류로 준비하시되 유통기한을 반년에서 1년 단위로 점검하고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의료용품은 소독약, 거즈, 반창고, 압박붕대 정도의 기본 구급함 세트와 본인이나 가족이 복용 중인 상비약을 최소 2주일 분량 챙겨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처방받은 약을 여유 있게 확보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 도구로는 손전등 1개와 여분의 건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으로 돌려서 충전하는 수동 발전 라디오를 준비해 두시면 정전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완충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그리고 통장 사본 정도를 방수 파일이나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소액권 위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벌의 옷과 담요, 마스크와 개인 위생용품, 그리고 호루라기 하나 정도를 챙겨 두시면 유사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비상 배낭은 현관 근처나 신발장처럼 언제든 빠르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준비물을 한 번에 다 갖추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생수와 손전등만, 다음 주말에는 상비약과 서류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질문들에 바로바로 답할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나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신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열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들과 서로 연락이 끊겼을 때 어디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 두셨나요? 혹시 아직 정해두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최소 사흘치의 생수와 비상식량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주말 장을 볼 때 조금씩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복용 중인 상비약이 있다면 최소 2주일 분량 이상 확보되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자체가 이미 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조언을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비상 배낭에 아이 전용 물품도 추가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기저귀나 분유,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간식, 그리고 아이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작은 인형이나 담요 같은 것도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전쟁이나 재난 상황을 설명할 때는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도 평소에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아이가 덜 당황하고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공습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만약 시류에 있을 때 경보가 울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가장 가까운 지하 공간이나 건물 내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역, 지하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이 가장 안전한 대피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되 침착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창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시고 가능하다면 건물의 중심부나 지하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창 파편으로 인한 부상이 실제 공습 상황에서 상당히 흔한 부상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창문 근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일 때 경보가 울린다면 차를 즉시 도로 한쪽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인근의 안전한 건물이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마시고 라디오나 재난 문자를 통해 공식적인 해제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성급하게 밖으로 나왔다가 2차 공격이나 자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과의 연락 문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재난 문자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나 손주가 평소에 미리 어르신들께 재난 문자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동네 이장이나 통장님을 통한 마을 방송 체계를 함께 안내해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마을 스피커를 통한 방송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 있게 들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의 사례를 보면 개전 초기에는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업종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경향성일 뿐 실제 전면전 상황에서는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런 극단적 변동성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역이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후방 지역은 오히려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산의 분산을 꼽습니다. 모든 자산을 주식이나 부동산 한 곳에 몰아두기보다는 현금성 자산과 실물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을 적절히 나누어 보유하는 것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의 자산 관리 원칙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피소 대부분이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제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시설을 별도로 지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주 지역의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유무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만약 없다면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지인이나 인근의 동물병원, 보호소 등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인식표나 마이크로칩 등록도 평소에 미리 해 두시면 혹시 상황 중에 반려동물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윤 씨에게는 이제 갓 예비군 마지막 해를 앞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예비군 훈련을 그저 귀찮은 연례 행사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훈련 통지서가 날아오면 한숨부터 쉬고 훈련장에 가서도 대충 시간만 때우다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예비군 훈련이 실제 전면전 상황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격술이나 응급처치법, 그리고 부대 편성과 소집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평소에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졌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여러 제도와 훈련들이 사실은 국가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위기 대응 체계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그리고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들이 그저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학교와 대학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면전 상황이 발생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 시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주요 국가고시나 채용 시험 일정이 연기되거나 지역별로 분산 시행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대학 역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와 여가 산업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은 안전상의 이유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사들도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줄이고 재난 방송과 뉴스 특보 중심으로 편성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쟁이라는 사건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식량 자급 능력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시의 농업 생산 기반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농지와 농기계, 비료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원칙적으로 식량 생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접경 지역이나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의 농가는
불가피하게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후방 지역의 농업 생산량을 확대하거나 비축 종자와 사료를 활용한 대체 생산 계획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우 가축의 이동이나 처분이 쉽지 않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특히 난방과 취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시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많은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난방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가정에서는 부탄가스나 휴대용 가스버너처럼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 취사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꺼운 담요와 방한용품을 여유 있게 갖춰 두시고 실내 보온을 위해 창문 틈새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버너나 숯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농업과 에너지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개인이 함께 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쟁이 끝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종료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동원 해제입니다. 소집되었던 예비군과 병력들은 순차적으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고 징발되었던 차량과 시설물은 앞서 말씀드린 보상 절차를 거쳐 소유주에게 반환되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조건부 석방되었던 수감자들은 약속된 대로 다시 교정시설로 복귀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계엄령이 해제되면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제한되었던 기본권들도 순차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조치들에 대한 국회와 사법부의 사후 검증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견제 장치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재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파괴된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완전한 경제 재건을 이루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대비책보다도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는 것, 그리고 국가의 위기 대응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강도로 체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 그러니까 파주, 연천, 철원, 고성처럼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은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역은 평소부터 민방위 훈련 참여율이 높고 주민들 상당수가 이미 대피 경로와 절차에 익숙한 편입니다. 실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포성이나 사이렌 소리에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무리하게 장거리 이동을 시도하기보다는 거주지 인근의 지하 대피 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남부 지역 대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접경 지역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후방 거점 지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도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오히려 피난민 유입에 대비한 수용시설과 물자 비축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처럼 육지와 분리된 섬 지역은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길이 통제되면 사실상 고립될 수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주도는 자체적인 비상식량과 의료 물자 비축 계획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육지와의 연결이 끊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비상 물자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로 체감하게 될 위험의 종류와 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에 맞춰 대비의 초점도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자주 남겨주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여성도 전시에 동원될 수 있나요? 현재 병력법상 여성은 현역 입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지원한 여군이나 특정 전문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상대비 인력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통신, 행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동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둘,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배경을 가진 국민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병역법과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 선택 시점에 따라 병역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병무청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셋, 반려동물이 아니라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농업 및 축산 지원 체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축 이동이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지역 농협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원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넷, 장기 해외 출장 중인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서 재외국민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귀국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평소에 해외에 장기 체류하실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재외국민 등록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유사시 신속한 지원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5.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 제도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 취약계층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시 우선 지원 대상자로 등록해 두시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방문 확인이나
우선 대피 지원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주 궁금해하실 만한 5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다루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도보나 자전거 같은 비동력 이동 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도보나 자전거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튼튼한 운동화 한 켤레와 접이식 자전거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재난 대응 전문가들은 평소 도보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의 대피 경로를 미리 걸어보시라고 권합니다. 막상 걸어보면 지도로 볼 때와는 또 다른 현실적인 감각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보다 함께 아는 정보가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가볍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